지금 이게 중요 자료가 이겁니다. 1990년대 멕시코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94년도 사태하고 비슷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사태 있을 때하고 뭐 비슷하다. 그래서 실물 경제 변화를 통해 초래할 수 있는 2차 효과, 세컨드 에펙트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2차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실물 시장이 주식 시장하고 자산 시장을 붕괴시키는 걸 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난 이야기가 금융연구원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엄청난 폭풍이 사실은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다 그냥 이번에 웬간한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다중채무자 관리 방안인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 가계부채. 특히 어디서 터져? 다중채무자. 가계부채 다중채무자. 서버 프로그램인데 내년 2023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바젤3 시장 리스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22년까지는 뭘 했냐? 2022년까지. 2018년부터 뭘 했냐 그러면 이거를 신용 리스크가 도입되고 저기 했습니다. 4년 동안 신용 리스크. 그리고 2023년부터 드디어 시장 리스크가 4년간 제가 볼 때는 후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죠. 2017년까지 이걸 뭘 했냐? 관리 리스크를 시행했습니다. 관리 리스크. 2018년부터는 신용 리스크가 도입된 거예요. 2023년부터는 시장 리스크가 이제 도입됩니다. 시장 리스크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불편한 사람들은 퇴출돼요. 근데 시장에서 얘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전부 지금 문제 있다. 지금 전부 보고서가 올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시장 리스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전 세계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 때문에 DSR 3차 뭐 1억 이상은 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억 이상. 그러니까 지금 입찰장이 뭐 안에 아무도 없는 거 왜? 1억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물론 9월부터 LTV 최초 뭐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거야. 80%까지 되지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면 부실이지.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가 4년 동안 적용이 될 거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버 구축했죠. 뭐 IFRS 9. 그리고 이제는 이거 회계로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뭐 했지? 네, DSR 3차를 했죠. 2022년까지 지금 했는데 2023년에 드디어 시장 리스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뭐 시장 리스크. 이게 뭐 요새 좋은 세상이라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물론 책도 나왔습니다. 2021년에 시장 난리 난다 나왔습니다. 김미애 박사님이 쓰신 겁니다. 바젤3 시장 리스크. 거래 상대방 리스크 있는 애 퇴출시킨다는 거. 그래갖고 전부 무슨 얘기냐? 리스크 얘기입니다. 리스크. 뭐 주식, 금리, 채권 다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부도 리스크. 그래서 요게 이제는 손실을 하는데 보통 신용 리스크를 예상 손실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 리스크를 뭐라 그러지? 예상외 손실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뛰어넘는 손실을 뭐라 그래? 극단적인 손실이라 극단 손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상 손실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예상외 손실로 가는 거예요. 예상외 손실로 가는 겁니다. 왜 이때 나왔을까 책이? 이때 제 책이 아니에요. 2021년 9월 30일 2023년부터 하니까 2023년부터 하니까 책이 나온 거야.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거는 시장 리스크라고 2019년에 규제 공포한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도자료로 다 나와 있어.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서 2016년 1월에 기준서 공표하고 마련했기 때문에 바젤 2.5를 2009년에 했고 바젤 3를 드디어 이렇게 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극단 손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 리스크 위험가인 사람 분포 해갖고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위험한 거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네가 위험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야. 왜 이거 다중채무자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카드론이 300만 명이 카드론 쓰고 있거든요. 카드론이. 근데 금리 리스크가 올라가면 더 이상 카드론도 못 써. 지금 300만 명이 지금 다음 달로 살걸음 이러면서 카드론으로 버티는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법정 금리가 20%인가? 그래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법정 금리를 적용이 안 돼. 왜?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거지도 언젠가 왕이 될 수 있어. 막 신분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가난뱅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강남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강남에 입성 내가 아는 부자들은 강남에 안 살거든. 지금 부자세요. 그럼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부자들은 어디 사냐 같은 수도권 외곽에 대형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마을 만들어서. 아무튼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시장 어려우면 사업하는 사람하고 물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제일 빨리 와요. 경기 냉각되면. 지금 오늘 뉴스 나왔는데 세 집 중에 한 집이 폐업하고 싶다네. 자영업 세 집 중에 한 집이 30%가 이제 폐업한다네. 예, 지금 고령화 그것도 논문이 나왔는데 그 좀 사업하시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30에서 60세 사이에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0.2% 정도 GNP의 GDP 생산성이 높답니다. 이게 돈 되는 보고서인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 지출 상대 효과인데 선진국은 겪었던 일이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죠. 이것들 얘기 나오는 거는 이것 때문에요. 지금 일본이 이거 겪고 지금 일본이 현금 예금이 54%래요. 그다음에 보험. 그러니까 주식이나 투자를 안 해. 미국만 지금 이거 부자 되기 이래서 하고 있는데 빚쟁이 국가죠. 유럽이 34%까지 지금 하고 주식 비중이 한 20% 됩니다. 일본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중산층 만들기 자산 증가 괴안이 뭐냐? 제발 현금을 주식으로. 뭐라고? 일본 애들 지금 현금을 주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무슨 배당이나 이런 데 세금을 다 전면 없애버릴 기세예요. 왜? 보험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85%가 현금성입니다. 보험하고 현금이에요. 일본이. 그다음 유럽도 한 60% 가까이가 지금 보험하고 현금입니다. 미국은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걸 닮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겪으면 다 현금, 채권, 보험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상당수가. 한번 쇼크 먹은 다음에 미국 애들은 쇼크 먹은 다음에 꾸준하게 인구가 외국인들이 유입된 효과라고 보입니다. 유럽 애들은 한번 그때 20년 전에 쇼크 한번 먹은 다음에 쇼크 3번 먹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동산 조치 그래도 위험해. 일본 애들 초입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금 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60세 이상 인구가 1% 증가하면 GNP 성장 동력을 0.4% 갉아먹는다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 경제 재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 어떻게 돼? 일본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8, 90%.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현금을 강제로라도 주식에 투자하게끔 유도를 하겠다. 지금 바뀌고 있죠.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죠. 아무튼 지금 이게 이번 사건이 결국은 터지는데 오늘 금융연구원에서 자료들이 막 맹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금융연구원은 무슨 집단이라 그러냐? 금융연구원은 은행연합회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지금 은행연합회 KIF라고 은행연합회를 대변하는 연구소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졸라 위험하다 지금 갑자기 은행 입장에서. 잠재부실이고 하는 이번에 터질 걸 다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갑자기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중채무자 폭탄이 나온 게 다들 400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400조, 450조다. 오늘 신용산 선임연구원님이 밝히신 자료에 의하면 다중채무자 폭탄이 드러났습니다. 몇 조일까요? 이번에 이거 터지면 은행이고 뭐고 다 망합니다. 600조입니다. 600조. 개인 가계 부채만 600조. 600조 원이 가계부채 1800조 중에 30%가 부실폭탄입니다. 600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300만 명은 지금 290만 명은 카드론 쓰고 있어요. 참고로 이번 신규 주택을 받은 분 중에 44%가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터질 건인지도 나오고 있어요. 저축은행하고 여신전문금융사가 고금리라는데 여기가 좀 터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증권사하고 598.8조 원. 일단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채무자는 300만 명이 아닙니다. 일단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 몇만 명?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 450만 명에 600조 원. 그리고
이 중에 290만 명은 지금 현재 카드론 쓰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번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자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44%고요. 이 중에 보험사는 PF 부실이 폭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일 핵폭탄이 어떤 거냐?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대출액이 무려 파악된 걸로는 지금 추정이 300조 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채무자분들이 300조를 보험사에서 대출받았고요. 300조는 여신사니 카드론이 뭐니 하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50만 중에 290만 명은 이미 한 달 버티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1%만 더 올라가도 97만 명씩 지금 어느 은행에, 어느 금융권에 카드론도 안 되는 분들이 1% 올라갈수록 97만 명이 폭탄이 터진다고 공식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집단에만 300조, 기타 나머지 대출이 300조입니다. 쉽게 보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오늘 뉴스가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래 터지기 직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를 시장 리스크를 도입이 되면, 바젤3 시장 리스크가 도입이 되면 규제 자본이 22%는 규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부터 이제는 망하는 건데, 다 이제 내년부터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뭐만 했냐? 지금까지 운영 리스크, 신용 리스크를 했는데 이번에 시장 리스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충 자본인이 이거 다 해야 되죠. 연기가 지금까지 됐었는데 연기가 안 됩니다. 이번에 450만 명, 500만 명까지 다중채무자 증가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보시면 시장이 아니고 신용 리스크가 2022년 1월에 다 도입이 됐던 거죠. 내년부터는 시장 리스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운영 리스크는 올해 다 했는데 내년에 시장 리스크 들어가는 겁니다. 신용 운영 리스크에서. 그러면 카드론 연장이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고령화, 1년에 1%씩 고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 후면은 잘못하면 GNP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금에 혈안이 돼 있고 막 비상자본, 비상금, 현금에 혈안이 돼 있는지 이번 고물가하고 고임금 사태 겪으시면서 이해가 가세요? 이번에 사람들 줄 망하기 시작하면, 한번 망한 다음에 선진국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